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판별 분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랜만에 수업을 들을 테니까 기계학습 분야에 대한 잠깐 인트로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주로 회귀와 분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야는 회귀와 분류 문제만 푸는 분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거고요. 아무쪼록 기계학습, 마치 이제 교수님은 기계학습 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으로 이제 본 기계학습 과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회귀와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KNN이라고 하는 방법과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이제 오늘 LDA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또 베이지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디시전 트리, SVM, 앙상블 모델, K-means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정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야는 회귀와 분류 문제가 전부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왼쪽에 작은 글씨로 들어있는 각 분야가 기계학습 연구 분야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테고리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매번 바뀌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분야가 주류를 이룰 때마다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본 자료는 교수님은 이런 트리플 AI나 뉴로립스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리뷰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자신의 그 연구 토픽 혹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되어 있을 때 고르는 분야에 해당이 돼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와 같은 머신러닝에는 연구 분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수님이 이제 체크해 놓은 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분야들이 요 정도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우고요.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앙상블 메소드, 커널 메소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매우 ML이라고 하는 큰 분야의 일부 카테고리를 배우는 거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최근 유행하는 교수님, 저는 기계학습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완전 트렌디한 학문을 배우고 싶었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문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토픽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레벨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 꼭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한번 보시죠.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요.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 이 키워드 통계의 밑에 있는 그림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국제 학술 대회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즉 논문을 써서 낼 때 그 논문 안에 있는 주로 키워드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분석을 한 거고, 자 여기 머신러닝 있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대략적으로 전체 분포 중에 요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연구해 오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절대 뒤처지지는 않지만 요즘 완전 핫한 키워드 있잖아요. 여기 레인포스 러닝이나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핫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수님의 전공은 이제 여기 컴퓨터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데도 기계학습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거 이제 이 정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만나는 비율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전체 분야에 요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결론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매우 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다양한 논문을 읽으시면 돼요. 교수님 어떻게 읽습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직접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시언어 공부 연습을 하듯이 기본기가 쌓아진다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단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우냐의 문제가 차이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되는 회귀와 분류 문제 중에서 분류 문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판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살펴볼게요. 어려워요. 막 처음 보면 뭐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하는데 단어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오늘 배울 문제로 우린 또 분류 문제를 풀 거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판별 분석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 표본들이 어느 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죠. 천천히 살펴볼게요. 2개 이상의 모집단. 이 모집단이란 뭔가? 저기 보세요. 연구자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 즉 집단 전체입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전체 집단이죠. 이게 A라고 하는 클래스, B라고 하는 클래스의 전체 집단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전체 집단을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요. 관찰된 데이터는 전체 모 집단의 매우 일부인 표본에 해당합니다. 표본은 샘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구자가 측정 또는 관찰한 결과의 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여기서 정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정보는 결국 분포를 나타내요. 데이터의 분포. 이런 데이터의 분포. 어떤 데이터는 이런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런 데이터의 분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란 이와 같이 생겨있는 분포들을 우리는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가우시안 정규 분포가 하나에 해당한 예시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죠? 민인데 조심 잘못 표시했네요. 민과 이렇게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서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표현하듯이 어쨌든 이런 분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2개 이상의 모집단, 이렇게 이 A, B, C만 봐도 2개 이상의 모집단이죠. 그래서 추출된 표본들, 이게 다 표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본들을 지니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샘플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모집단의 이 정보를 구한 거예요. 결국 이 경계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네들을 샘플을 보고 결정 짓는다. 이용해서 이 표본들이 어느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분석법. 기준을 찾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이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는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자, 지웁시다. 예시를 들기 위해서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 각각은 어느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형이라는 건데요.
이 투형 혹은 사형이라는 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프로젝션, 뭐 오서고널 프로젝션 하는 것들은 결국 수선의 발을 의미합니다. 요 LD1과 LD2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 혹은 투영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방향으로 요 LD1으로 이 데이터를 다 프로젝션 시키면 짠짠짠 계속 이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요. 수직입니다, 여러분. 쭉쭉쭉쭉쭉.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가 지금 진하죠? 이렇게 뽁 올라올 수밖에 없게 보팅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계속 내리다 보면 데이터 분포가 결국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됐죠. 어때요? 지금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때문에 LD1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사용시켰을 때 데이터가 이쁘게 이 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는 A라는 클래스, 이쪽은 B라는 클래스로 구분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여기로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한번 LD2로 바꿔볼게요. 자, LD2라고 하는 기준으로 자 투영시켜 봅시다. 이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 자, 이렇게 해보고 다행히 또 이렇게 이 뒤에도 해보면 안 해봤는데 이게 구별이 되었을까요? 안 되네요, 역시. 이렇게 하고 나면 역시나 이것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근데 어때요? 안타깝게 A, B라고 하는 것들이 다 구분이 안 되고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명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아까처럼 이 LD1처럼 클래스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됐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투영을 통해서 선형 판별 벡터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건데, 좋은 기준과 나쁜 기준의 예를 지금 들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봅시다. X1, 즉 LD1에 투영된 선형 판별 벡터는 두 가지 클래스로 잘 구분해 준다. 좋은 예입니다. 나쁜 예는 LD2에 투영된 선형 판별 벡터는 클래스 판별 정보가 없어 좋은 선형 판별 벡터가 아니죠. 나쁜 예입니다. 어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판별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 투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뭐 고차원 방정식의 프로젝션, 뭐 4차원을 3차원으로, 10차원을 6차원으로 프로젝션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프로젝션은 결국 행렬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많은 다양한 수학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와 같은 투영으로 사용된 데이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LD1과 같은 이 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판별 분석의 정의를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두 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 샘플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얘는 이런 정보구나, 얘는 이런 정보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표본들이 어느 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이런 기준을 우리는 요 기준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 기준을 찾는 분석법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예시는 학습 기반 분류 방법의 핵심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은행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최근에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통계적 분석 이런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뭐 통계 분석가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이런 고민들을 해요. 왜냐면 사람은 어떤 대상, 뭐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 모두에게 돈을 다 빌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이 사람이 과연 대출금을 갚을 사람인지 갚지 않을 사람인지에 대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요. 그 사람의 나이, 소득, 결혼 유무 등등.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이런 정보, 이런 연령, 소득, 결혼 유무 등과 같은 하나의 변수, 설명 변수가 다양할 수 있죠. 뭐 사람의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저런 요소들을 뽑을 수도 있고요. 일단 다 모아놓고 나서 어떠한 데이터, 어떤 설명 변수가 유용한지를 분석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정보 유형을 참고해서 담보 신청 시 신청자의 정보 유형을 과거의 유형과 비교하여 갚을 것인지 안 갚을 것인지에 대한 변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판별 분석을 도입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지금 여러분들 요런 정보는 2차원 데이터잖아요. 2차원 데이터의 x1, x2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보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연령, 소득을 교수님이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y 클래스는 대출 여부입니다. 0은 대출해주지 않아야 되는 사람, 즉 갚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 거죠. 1은 대출이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은행은 이자 소득을 벌게 됩니다. 즉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판별 분석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판별 분석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는 판별 변수, 판별 함수, 판별 점수, 뭐 표본의 크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판별 변수가 뭔지 볼게요. 판별 변수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판별하기 위한 변수로서 X 데이터 얘기하는 것 같죠? 독립 변수 중 판별력이 높은 변수를 뜻합니다. 즉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이 연령, 소득, 결혼 유무 등이 바로 이 독립 변수의 판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판별 변수를 선택하는데 판별 기여도 외에 고려할 사항은 다른 독립 변수들과의 상관관계이며 상관관계가 높은 두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것보다 두 독립 변수 중 하나를 판별 변수로 선택하고 그것과 상관관계가 적은 독립 변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연령, 소득, 결혼 유무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연령이라고 하는 정보와 소득이라고 하는 정보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죠.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직업군일수록 근무 연수가 올라갈수록 소득이 올라가긴 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는 연령과 소득의 코릴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완전 깊게 있진 않아요. 오히려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업군과의 코릴레이션 관계, 즉 상관관계가 매우 높겠죠. 소득과 결혼 유무는 어떻습니까? 상관관계 있나요? 없죠. 즉 이런 여부를 따져서 판별 변수를 결정할 때는 x1과 x2와 x3가 서로 독립 변수이도록 디자인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굳이 어쩔 수 없이 x1과 x2가 조금이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상관관계가 높지 않도록 설계해 주세요라는 게 바로 판별 변수를 결정짓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판별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판별 분석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각 개체는 여러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알려져 있어야 하며, 즉 Y의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두 집단 플러스였나요? 이렇게 할 때
이쪽 LD1으로 사용할 때 얘가 A라고 하는 클래스, B라고 하는 클래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학습 과정이니까. 그쵸? 이미 관찰돼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지도 학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알려준 경우에 대해서 변수들 X를 측정하고 이들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집단을 가장 잘 구별해낼 수 있는 판별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판별 함수를 이용해서 각 객체들이 소속 집단에 얼마나 잘 판별하는가에 대한 판별력을 측정하고 새로운 대상을 어느 집단으로 분류할 것이냐 예측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즉 우리는 판별 함수, 이런 판별 함수, 이렇게 이 데이터를 밑으로 사용시키는 판별 함수를 통해서 이 LD1이라는 거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LD1이라고 하는 걸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결정한다? 판별력이 높아야 된다. 즉 A와 B의 클래스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적화 관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귀 문제를 풀 때 결국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을 설계하고 그 오브젝트 펑션과 즉 구하고자 하는 답 y와 추정된 y 사이의 값을 이거를 이 로스 펑션, 손실 함수 혹은 오브젝트 펑션, 레지듀얼 펑션에 해당하는 것이 최소값을 갖도록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A를 A 클래스라고 B를 B 클래스라고 예측할 수 있는 판별력이 높도록 판별 함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판별 분석의 핵심인 겁니다. 이런 컨셉은 사실 학습 기반 방법론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 그 판별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판별 점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판별 점수는 어떤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그 대상의 판별 변수들의 값을 판별 함수에 대입하여 구현한 값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결국엔 이 판별 분석을 할 때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판별 분석으로 해당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 전체 표본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독립 변수의 개수보다 3배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표본의 크기 n, 이게 학습 데이터의 수가 독립 변수의 개수, 이게 x, 네, x1, 2, 3, 4, 5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이 독립 변수의 개수가 뭐라고 할까요? d라고 할게요. 이 d가 최소 3배 이상 커야 된다. 즉 n은 3 곱하기 d를 만족시켜야 되네요. 최소 2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학자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리고 종속 변수의 집단 각각의 표본의 크기 중 최소 크기가 독립 변수의 개수보다 커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표본의 크기, 이 표본의 크기는 뭐예요? 이렇게 A라고 하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이게 C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상대적으로 지금 개수가 적겠죠.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좀 클 거고 B라는 클래스도 C보다는 크죠. 근데 C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적은 집단의 표본의 수, 그리고 이 표본의 이게 최소한 요 C라고 하는 클래스의 개수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D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D의 예시가 5개니까 요 C가 최소한 5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별 분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정,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자, 판별 변수는 어떻게 결정한다? 최대한 독립 변수로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변수로 설정해야 된다. 판별 함수는 어떻게 한다? 최대한 판별력이 높은 녀석을 판별 함수로 선택해야 된다. 판별 점수는 판별력을 결정짓기 위한 함수에 값을 대입함으로써
입력값 x값을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점수일 거고, 표본의 크기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전체 표본의 크기는 독립 변수의 개수보다 3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종속 변수의 집단 중 가장 작은 표본이 독립 변수의 개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판별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판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너무 익숙합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분류 문제를 풀 것이냐, 회귀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것만 바뀌는 거지, 이런 단계, 어떤 분석 단계는 유사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 판별 분석을 통한 분류기 설계 시작합니다. 1번, 케이스가 속한 집단을 구분하는 데 기여하는 독립 변수를 찾습니다. 즉 아까 은행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연령, 소득, 결혼의 유무, 이런 데이터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혹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따릉이 자전거의 사용자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오후 5시 20분인데 오후 6시에 과연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는 따릉이에 자전거가 몇 대가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내가 어떤 정보를 모아놓고 분석해보면 지금 6시에 헛걸음하지 않을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생활 속에서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뭔가 예측을 하고 싶을 때 모으는 독립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모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마 독립 변수가 보통 주어져요. 문제 속에 주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를 발굴할 때 지난 학기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분들이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만들고 모델을 제시할 때 그 데이터를 선정할 때 바로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train.csv 파일 안에 있는 x 데이터는 과연 모두가 독립 변수였는가? 그쵸? 혹시 내가 너무 이런 생각 없이 데이터를 모아서 공개했던 거 아닌가? 혹은 공개된 데이터에는 이런 독립 변수가 인지한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별함수 혹은 분류함수 혹은 회귀함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학습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입력단으로 데이터를 넣을 때, 즉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넣을 때 나는 과연 이런 고민을 했었는가를 뒤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를 먼저 찾아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X 데이터. 이게 데이터의 개수, 이게 독립 변수의 개수입니다. 2.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 즉 판별 함수를 도출합니다. 판별 함수에도 선형으로 만드는 판별 함수가 있고 비선형 판별 함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먼저 항상 선형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비선형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x에 대응하는 y 값이 있죠. y 데이터 이렇게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y 데이터도 아까 앞에서 1번에서 만들었고 2번을 통해서 이렇게 a, b 밑에 그림 있네요. 이렇게 a 클래스, b 클래스가 있을 때 이런 축 하나, 이런 축 하나, 이런 축 하나가 있어요. 자, 교수님은 이 G축을 고를래요. 이 G축이 가장 잘 A와 B를 구분하는 판별 함수거든요. 판별 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골랐어요. 도출된 함수에 의해서 분류 정확도를 분석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1, x2 G축에 대해서 에러를 구해봐요. 분류 정확도 60, 얘 55, 얘 80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골라요? 이 G축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G축을 골랐고
4번 이제 판별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케이스, 학습 과정에서 본 적 없는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져서 이 클래스는 짠 여기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맞춰보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죠? 교수님은 지축을 골랐어요. 쭉 이렇게 역시나 내리니까 이 왼쪽 클래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판별 분석 이런 겁니다. 자, 다음 독립 변수와 판별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알아볼 텐데요. 독립 변수, 여기 있는 독립 변수란 뭐다? 결국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썸띵이다. 판별 함수는 뭐다?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결국 그 대상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판별 분석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판별 함수는 뭐다? 이렇게 판별 점수의 집단 간 변동과 집단 내 변동의 배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별 함수를 찾는 거다. 아직 한글이 어렵죠. 그래서 다시 뒤에 설명 계속 할게요. 아마 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판별 분석에서도 선형이 있어요. 가장 쉬우니까 먼저 할게요. 선형 판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판별 분석은 이제 LDA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판별 분석이 DA라고 불러요. 약자죠.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이제 선형 판별 분석이니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의 약자 LDA인데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가정이에요. 각 클래스 집단은 정규 분포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 클래스 집단은 비슷한 형태의 공분상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해요. 자, 정규 분포.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어때? 익숙하죠, 여러분? 가우시안 정규 분포. 근데 이 정규 분포가 이렇게 구형 공분산 정규 분포가 있고, 이렇게 완전 공분산 정규 분포가 있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대각 공분산 정규 분포가 있죠. 각 클래스 집단 간 정규 분포 형태가 유사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 공분산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다 완전 공분산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 클래스가 대각 공분산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이 같은 각 클래스 집단이 대각 공분산 정규 분포를 가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인 거죠. 일단 정규 분포고 비슷한 형태가 된다라는 말이 이 어느 정규 분포에 해당되냐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이 공분산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가우시안 정규 분포는 이 시그마가 같아요. 이 시그마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일립스가 되죠. 가장 간단한 이렇게 장축과 단축을 갖는 일립스가 원, 타원. 네. 이게 타원, 얘가 원이에요. 타원이 되고 이 타원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평균과 시그마와 요 C값 두 가지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얘는 같고 얘는 다르죠. 자, 결국 이 선형 판별 분석을 풀기 위한 데이터의 가정의 예시인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면 LDA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1, 2, 3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녹색, 파란색, 노란색은 플러스 부분이 평균이고요. 그 원 바운더리가 바로 시그마, 공분산 값을 구한 거예요. 모두가 다 완전 공분산 정규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시그마 값이 매우 비슷해 보이네요. 평균값만 다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는 바로 LDA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LDA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LDA와 QDA가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DA, Discriminant Analysis 방법이 판별과 차원 축소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 A와 B라는 데이터가요. 2차원 데이터였죠, 여러분. 이 A도 X1,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X1 데이터, X2 데이터. 여기 N개. 그래서 A다, B, 그래서 A, A, B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2차원의 두 가지 범주를 갖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에 LDA를 적용하면 먼저 차원을 줄이게 되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 사용축을 Y축이라고 할게요. 이 Y축에다가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A는 이렇게 사용되고요. B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A와 B를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결정 경계가 좋은가요? 이 결정 경계가 좋은가요? 이 결정 경계가 좋은가요? 앞서서 설명했듯이 A와 B 클래스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이 좋은 경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 경계가 바로 본 예시에 가장 최적화된 판별 함수겠죠. 네. 근데 요 데이터 이 A라고 하는 데이터는 A 프라임이 됐고요. 사용이 되면서 B라는 데이터는 B 프라임으로 사용됐어요. 이 A와 B는 2차원 데이터고요.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1차원 데이터가 됐습니다. 즉 우리는 판별이 잘 되는 축으로 사용을 하면서 판별력도 높이고 차원 축소의 기능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DA가 판별과 차원 축소 기능 모두 다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차원 축소를 통한 판별 분석을 하지 않아도 잘 분석되는 녀석들은 굳이 DA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겹쳐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잘 분리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와 B 데이터는 이런 축으로 사용하면 구분할 수 있고요. A와 C라고 한 데이터는 이런 축으로 사용하면 구분할 수 있고 B와 C는 이런 축으로 사용시키면 구별을 잘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런 LDA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LDA에 대한 판별과 차원 축소 기능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다음 결정 경계라는 게 나오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결정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결정 경계예요. 이 LDA의 결정 경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로젝션 축에 직교하는 축입니다. 즉 프로젝션 축은 실선이라고 써 있네요. 이게 프로젝션 축이고요. 이거에 직교하는 선, 점선, 이게 바로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즉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A와 B 클래스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선,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정사형은 두 분포의 특징이 아래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평균의 차이가 커야 돼요. 이 평균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가 클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고요. 분산이 작은 지점 시그마 요 시그마 있죠.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라고 했을 때 작은 게 좋습니다. 시그마 1 시그마 2보다는 요 시그마가 좋겠네요. 요 경계를 중심으로 이 어느 만큼을 설계할 수 있느냐니까 여기 꼴이 여기 있죠. 있으니까 요 시그마가 낫겠네요. 요 시그마 제곱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즉 분산 대비 평균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이
LDA고요. 이 표현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지금 기기학습 시간에 수학적 노테이션을 표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개념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LDA를 찾으시면 굉장히 많은 수학적 수식이 사실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한글을 수식으로 변경해 놓은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각화되어 있는 데에서 팁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래를 보시면 LD 결정경계 후보 1, 결정경계 후보 2라고 되어 있는데 1과 2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요? 여러분이라면 A와 B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교수님은 얘를 선택할래요. 왜냐? 여기 팁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용 데이터의 분포에서 겹치는 영역이 작은 결정 경계를 말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써있는데 교수님이 분명히 썼는데 말이 어렵네요. 무슨 소리냐? 여기 겹치는 영역 보세요. 이렇게 겹치는 영역. 여기 이렇게 겹치는 영역. 이 겹치는 영역이 작은 녀석을 결정하는 게 이 영역의 넓이가 작을수록 분별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교수님은 시각화 딱 되어 있는 걸 보고 후보 2를 고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선형 판별 분석을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결정 경계를 찾는 겁니다. 좋은 결정 경계. 분산 대비 평균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경계. 분산은 줄이고 평균의 차이는 극대화하고. 그래야 무슨 소리냐? 이 A와 B에 이게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A와 B를 프로젝션 했을 때 너무 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으로 프로젝션 하면 A와 B의 분산이 이렇게 되고 D도 이렇게 되는데 이쪽 축으로 프로젝션 하면 이렇게 분산이 작잖아요. 이런 분산이 작은 쪽을 축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가정이 있었죠. 각 클래스 집단은 이 LDA는 특히 그래요. 정규 분포의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공분산 구조를 가져야 돼요. 알겠죠? 이 비슷한 형태의 공분산 구조를 갖지 않으면 LDA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점은요. 결국 X간 공분산을 구조를 반영한 문제풀이 기법이라는 거고 이게 공분산 이 구조를 갖는 게 살짝 위반되더라도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공분산 구조에 이 정도 돌아간 공분산 구조가 있다. 괜찮습니다. 살짝 위반되는 건요. 근데 단점은요. 정규 분포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잘 동작하지 않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나게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단점이 뭐가 있냐? 가장 작은 그룹의 샘플 수가 설명 개수 변수보다 많아야 된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 나눠야 되는 게 이렇게 공분산 구조가 많이 다른 경우는 LDA로 못 푼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QDA, 2차 판별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DA가 선형 판별 분석일 때는 LDA, 비선형일 때 대표적인 예시 2차 판별 분석 QDA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바로 이 QDA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 겁니다.